캐시는 1974년 당시에 1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로 딸을 한 명 낳았는데요. 16살의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져서 결국 입양을 보냈죠. 그 이후로 캐시는 자신의 딸이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이미 입양을 보냈기 때문에 권리가 없어서 연락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는 채로 무려 35년의 세월이 흐른 2010년이 되었죠. 그녀는 마침내 입양기관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캐시는 딸이 자신을 찾는다는 내용일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딸이 21년 전에 이미 실종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밭 옆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 시신이 입양 보낸 딸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신원 확인을 위해서 캐시의 DNA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시는 너무 놀람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입양기관에 연락을 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입양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여전히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캐시는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딸의 생년월일 뿐이었기 때문에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서 딸의 생년월일을 검색했는데요. 첫 번째로 등록되어 있는 사진을 발견했죠. 입양 간 딸은 안드리아 보먼이라는 이름으로 1989년에 미시간주 해밀턴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이제 이름도 알고 어디서 실종되었는지도 알게 됐죠. 하지만 금방 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입양 보낸 딸의 이름을 알아냈지만 안드리아의 양부모를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캐시는 페이스북에 안드리아 찾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렸는데요. 놀랍게도 안드리아의 동창들이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주면서 안드리아의 양부모가 누군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드리아는 브렌다와 데니스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브렌다와 데니스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안드리아를 입양했던 것이죠. 하지만 안드리아가 13살이 되었을 때 브렌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생겼죠. 안드리아가 문제 행동을 보인 것도 그 시기부터였다고 하는데요. 가출을 하거나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4살이 되던 1989년에 실종되었다고 했죠. 안드리아가 실종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브렌다는 야간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데니스가 아기까지 데리고 브렌다를 회사로 데려다 주었죠. 그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안드리아가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안방 문을 자물쇠로 잠가놨었는데 그게 부서져 있었고 방 안에 있던 돈이 든 가방도 사라졌죠. 브렌다와 데니스는 다급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안드리아는 실종이 아닌 가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떠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20년 넘게 실종 상태로 남은 거라고 했습니다. 캐시는 이렇게 해서 딸이 실종된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밭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안드리아가 맞는지 DNA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다행히도 그 시신은 안드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안드리아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페이스북으로 제보를 받았는데요. 한 여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여성은 안드리아가 실종된 미시간주 해밀턴에서 납치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여성은 6살 때 혼자 길을 걷다가 자신의 엄마와 아는 사이라며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는 남자의 차에 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차를 숲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 의해서 강간당할 뻔했지만 주변에 사람 소리가 들리자 그 남자는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 범인을 잡진 못했죠. 그 여성은 안드리아의 양아빠가 납치범과 상당히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안드리아 양아빠의 정보를 받았는데요. 안드리아의 양아빠 데니스 보먼은 범죄자였습니다. 데니스 보먼은 1980년에 강간 미수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범죄자였습니다.
데니스가 교도소에서 5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당시 11살이었던 안드리아와 아내 브렌다가 있는 집에 돌아와서 다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데니스는 강간 미수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 침입 혐의 등 전과만 여러 개였죠. 또한 캐시는 안드리아의 친구들에게서 경악스러운 내용을 듣게 되는데요. 안드리아는 양아빠 데니스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로 학교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또한 안드리아의 친구 중 한 명은 그녀의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자 브렌다와 데니스는 햄버거를 먹었지만 안드리아와 친구들에게는 마치 먹다 남은 것 같은 형편없는 샌드위치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리아는 평소에 가출이 잦았고 양부모와 집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제보했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캐시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캐시는 양아빠 데니스가 안드리아를 죽였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안드리아가 데니스의 성추행을 학교와 복지기관에 고발하자 그 사실에 앙심을 품고 죽였을 거라고 추측했죠. 안드리아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도 데니스였기 때문에 강력한 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시는 직접 미시간주에 있는 실종자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요. 그때 우연히도 양엄마 브렌다를 만났습니다. 캐시는 브렌다에게 당신의 남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어린 딸 안드리아를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남편과 살게 두었냐고 따졌죠. 브렌다는 자신의 남편을 두둔했고 그 태도에 캐시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캐시는 그날 이후로 너무 열받아서 페이스북에 데니스가 범죄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브렌다와 데니스가 사는 집에 전화하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항의를 했죠. 그러자 브렌다와 데니스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캐시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캐시는 구글 지도를 활용했는데요.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브렌다와 데니스가 사는 집을 보다가 뒷마당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캐시는 그때 직감적으로 뒷마당에 안드리아를 묻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단순히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남의 집 뒷마당을 파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브렌다와 데니스를 향한 의심은 커져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채로 시간만 흘렀는데요. 어느 날 캐시는 데니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캐시는 데니스가 안드리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을 줄 알았는데요. 데니스는 1980년에 캐슬린이라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데니스는 그 당시에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던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캐슬린이라는 여자가 사는 집에 침입해서 그녀를 강간하고 살해했던 것이죠. 다행히 범죄자의 DNA가 남아 있었지만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캐시가 데니스의 집에 자꾸 전화하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항의하자 데니스는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안드리아의 친모인 캐시라는 여자가 자꾸 자신을 의심하면서 전화와 음성 메시지로 괴롭힌다고 신고했죠. 그때 수사관은 데니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에게 물을 한 잔 주었는데요. 데니스는 그 물을 마셨고 컵에 남아있는 DNA를 검사해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데니스가 약 40년 전에 캐슬린이라는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데니스가 체포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안드리아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니스는 캐슬린 살해 혐의로 버지니아주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었는데요. 브렌다와 친딸은 미시간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데니스는 버지니아주로 이송되기 싫어했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수사관은 안드리아의 행방에 대해 솔직하게 자백하면 미시간주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데니스가 끝까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발뺌하거나 거짓말을 했지만 끝내 자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안드리아를 죽이고 집 뒷마당에 묻었다고 말이죠.
데니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브렌다를 회사에 데려다 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안방 문이 열려 있었고 안드리아가 가출하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나가지 못하게 하자 안드리아가 성추행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순간 분노해서 안드리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안드리아가 계단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이 부러져서 사망했다고 진술했죠. 데니스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내와 친딸을 두고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911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리아의 시신을 절단해서 뒷마당 콘크리트 아래에 묻었다고 진술했죠. 그래서 수사관이 브렌다와 데니스의 집 뒷마당을 파보자 콘크리트 층 아래에서 안드리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데니스는 2022년 2월 7일에 캐슬린을 살해한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딸 안드리아를 살해한 2급 살인 혐의로 35년에서 5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죠. 수사관 측은 데니스가 원하는 대로 미시간주에 남겨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75살의 데니스는 현재 버지니아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또한 브렌다가 혹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수사했는데요. 브렌다는 범행이 벌어진 당시에 회사에 출근했었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죠. 다만 그녀는 양딸과 처음 보는 여성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데니스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리아의 유고를 친모 캐시와 반으로 나눠 가졌죠. 이렇게 해서 약 30년 가까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안드리아 실종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친모 캐시가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안드리아는 가출 청소년으로 남을 뻔했죠. 친모 캐시의 놀라운 직감과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결국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